인도네시아는 현재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66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도 하루에 7,000명에 달하는 신규 확진자가 쏟아질 정도로 코로나19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베트남은 이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베트남은 현재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400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에는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막상 지난 10일에는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호치민에 특별전을 유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국의 마스크, 방호복, 비대면 체온 감지기, 손소독기, 전신소독기, 살균소독기 등 각종 방역 물품을 생산하는 한국 업체들을 초대하여 이곳에는 수많은 베트남 바이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됐다고 당당히 선언한 국가라고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국가 모두 현재까지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는 동남아 국가라는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트남은 과거 베트남에 방문했던 미군 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부터 그들의 코로나 종식 선언은 가짜임이 탄로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베트남은 중국과 함께 지구상에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킨 나라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바이러스를 옮기는 코로나19 패배국이라며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국내의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네티즌은 최근 인도네시아 영주권을 지녀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인 부모님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합니다. 글쓴이는 이에 놀라 현재 부모님의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은지 질문을 했죠. 하지만 이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의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자세한 정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싶으면 차라리 사설 의료팀을 알아보고 그곳에 부모님을 맡겨라. 현재 인도네시아는 자국민들 챙기기에도 바쁘니 외국인들은 돈을 더 써서 사설 의료팀을 구하란 말이었습니다. 모든 적격을 갖춰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에게는 사실상 준 자국민이나 다름없는 대우를 해야 하는데 위기가 닥쳐오니 그들을 가장 먼저 손절하는 인도네시아의 태도에 국내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2020년 들어 한국과의 관계가 가장 나빠진 나라 중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혐한 운동이 벌어졌고 인도네시아는 돈이 없다며 KF-X 분담금 납부는 미루면서 유럽 국가들로부터 수천억 대의 중고 전투기를 구매하고 있죠. 이에 국내의 일부 네티즌들은 그동안 한국은 그 국가들의 시장 가능성을 높게 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상호 발전의 길을 도모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 컸다고 벌써부터 뒤통수를 때리는 모습을 보인다. 앞으로 이 국가들을 더 키워주면 얼마나 더 기고만장할지 예측하기조차 힘들다 라며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이들 국가와의 상호 발전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동안 전 세계의 투자 유치를 구걸하던 이 국가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 역시 각종 뒤통수를 시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를 눈치챈 선진국들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베트남은 미국에 의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 16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는 특별한 동향을 보이는 몇몇 국가들을 환율 조작국 혹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작년부터 미국과 무역 분쟁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지구상 최대 규모의 공산 국가인 중국마저 이번에는 관찰 대상국의 이름을 올렸을 뿐인데 세계 30위권에도 못 드는 개발도상국 베트남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죠. 이는 베트남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의 삼성이 베트남으로부터 철수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당장 눈앞의 실적을 챙겨야 하는 베트남 정부가 환율 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을 했기 때문이라 분석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화폐인 동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림으로써 겉으로 보이는 수출 실적을 증가시키기 위함이죠. 다음의 그래프를 보면 이러한 베트남의 실수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처음에는 눈치를 보듯 조금씩 떨어지던 그래프가 지난 9월부터는 대놓고 폭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놓치지 않은 미국 재무부는 베트남을 즉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죠. 이제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베트남의 응우엔 총리는 삼성 베트남 복합단지에 방문하여 삼성이 베트남에게 힘을 빌려주어
베트남이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를 깔끔하게 무시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사장에 취임한 노태무 사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인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지난 8월 시장조사업체 아이디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샤오미와 비보를 제친 1위를 차지해냈습니다. 아무래도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국민들이 중국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국의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얻은 것이겠죠. 인도는 정부 차원에서 역시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각종 특별재정 인센티브 그리고 세제 혜택을 한국 기업에게 아낌없이 주겠다는 당근을 통해 인도를 차세대 스마트폰 생산기지로 만들겠다 하죠. 한국의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해 지속적으로 중국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여 인도로 이전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옆에서 바로 지켜보고 있는 베트남은 앞으로 한국의 행보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창출해내는 경제 효과는 현재까지 베트남이 이뤄낸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장 베트남 GDP의 3분의 1을 삼성이 책임지고 있죠. 상황이 이런데도 베트남의 국민들은 삼성은 베트남에서 전부 나가라는 말만 할 뿐이니 베트남의 총리는 삼성에게 직접 찾아가 저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전해지고 있는 소식에 따르면 현재 삼성은 베트남에서도 공장을 철수하여 인도나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 중이라 합니다. 지금의 베트남은 과거와 다르게 인건비나 물가가 상당 수준 오른 상태이기도 하고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베트남의 공장을 유지할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죠. 인도네시아 역시 한국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비슷합니다. 한국의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차세대 배터리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자국 역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 현대와 LG가 설립할 새로운 회사의 법인을 인도네시아에 설립해주길 원하는 눈치였는데요. 때문에 얼마 전 현대 LG는 인도네시아의 현지 회사와 MOU를 체결하기도 한 것이죠. 인도네시아 정부와 현지 언론에서는 이를 통해 현대 LG 합작법인은 인도네시아에 설립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이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에 따르면 이 MOU는 그저 현지 투자와 관련되어 맺는 MOU로 구속력이 전혀 없는 논바인딩 MOU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치 이것이 확실해진 것인 마냥 홍보를 하고 있으니 한국 회사들은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향한 치졸한 보복을 시작했죠. 지난 18일은 인도네시아 장관단이 한국에 방문하여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에 정식 서명을 하고 각종 기업에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인도네시아에서는 돌연 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보내왔죠. 한국 기업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떨어진 셈입니다. 일반 기업인도 아니고 한 나라의 장관단이 방문하는 것이기에 한국의 기업들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협의를 통해 일정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해왔으니 말이죠. 한국 기업의 모든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KFX를 통해 보여줬던 인도네시아의 면모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 공동개발로 참여하기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6천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도저히 분담금을 낼 여유가 없다는 이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유럽의 국가들로부터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에 국내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 전 프랑스의 매체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48대나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6일 프랑스와 인도네시아의 국방부 장관이 방산협력 방안을 통해 논의된 내용이라 하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세계의 네티즌들은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웃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프랑스가 인도네시아에 팔기로 약속한 라팔 전투기의 물량은 그동안 아무도 사가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악성 매물이기 때문이죠. 라팔은 프랑스에서도 이미 버림받은 전투기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개발사 다소로부터 약 300여 대의 라팔을 구매하기로 약속했었으나
이 시기를 계속 미루다 결국 기존에 약속했던 물량보다 훨씬 적은 물량만 구매했을 뿐이죠. 2006년에는 리비아가 가격을 낮춰준다면 13에서 18기 정도의 라파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 말했으나 결국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영국은 원래 구매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미국의 전투기가 계속 생산 지연 소식을 알리자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사겠다고 압박하여 미국의 전투기 생산 시기를 앞당긴 바가 있습니다. 라팔은 당연히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았죠. 싱가포르도 라팔에 관심을 보이는 듯 하였으나 결국엔 사지 않았습니다. 2007년에는 모로코에서 미국의 F-16 대신 프랑스 라팔을 구매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라팔을 버리고 F-16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브라질, 쿠웨이트, 오만,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들의 수출 협상을 진행했지만 라팔을 구매하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 라팔 전투기는 창고 속에서 먼지에 덮여갈 뿐이었는데요. 이 악성 매물을 인도네시아가 덥석 물어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후 한국형 전투기 KF-X가 완성되면 인도네시아는 창고 안에 쌓인 라팔을 뒤로 한 채 손가락만 빨게 될 것이라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인터넷에서 악담의 단골 소재가 되는 한국. 일본의 인터넷에서 한국은 독설의 소재이다. 한국 정부의 선제적 코로나 방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동안 일본에서는 콕 집어 한국처럼 과도한 진단은 의료 붕괴를 부추긴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일본의 매스미디어가 왜곡된 정보를 퍼뜨린 측면도 있고 커지고 있는 혐한 담론도 영향을 미쳤을 터이지만 악담의 논리적 근거를 찾으려고 애쓴 흔적도 보인다. 예를 들어 일본의 사망자 수가 한국보다 적은 것이 방역이 성공적이었다는 증거라는 의견이 소셜미디어에서 한동안 지지를 받곤 했다. 인터넷에 오르는 이런 글 하나하나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에는 소질도 없고 취미도 없다. 그보다 필자에게 궁금한 것은 일본에서 왜 사사건건 한국이 소재가 되는가라는 점이다. 한일 간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나 엉킨 외교 사안 등이 일본에서도 핫 이슈임에는 틀림없다. K-팝이나 한국 음식 등 일본 젊은이들이 최근 한국 관련 주제에 관심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굳이 이웃나라를 언급할 일이 없는 사안에서도 부정적인 뉘앙스의 댓글에까지 난데없이 한국이 등장하는 일이 적지 않다. 한국 관련 뉴스에 악플이 몰려드는 것은 기본이다. 사실 한국의 인터넷에서도 일본 관련 뉴스에 대해서는 고운 말이 잘 안 나온다.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방역 대책을 우려하는 뉴스에 도쿄에서 곧 코로나로 인한 지역문이 열릴 것이라는 불쾌한 악담이 따라붙는다. 올림픽 연기로 경제가 폭삭 망할 것이라는 저주 같기도 하고 예측 같기도 한 댓글도 적지 않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댓글이 잔뜩 찌푸려진 배경에는 악화일로를 달리는 한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비겁되지 않는 분야가 없다고 해야 할 정도로 양국 교류는 침체되었고 서로에 대한 호감도 식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할지언정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에까지 굳이 이웃 나라를 우겨 넣어 독설을 통하는 심리는 무엇일까? 한국과 일본의 인터넷 문화를 쭉 관찰해온 필자의 눈에는 이런 세태가 단순한 비호감을 넘어 비이성적인 집착처럼 보이기도 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번역조, 관심도 정보량도 높지만 왜곡도 발생. 인터넷의 정보 교류를 가로막는 제일 큰 장벽은 언어다. 자발적인 번역조들의 화력은 이 장벽을 순식간에 허물어뜨린다. 한국의 따끈따끈한 뉴스가 어느새 일본어로 번역되어 소셜 네트워크를 탄다. 아침에 전파를 탄 일본의 TV 프로그램이 저녁에는 자막이 얹혀진 화면 캡처로 변신해 한국의 인터넷 게시판에 오른다. 뉴스에 달린 댓글까지 한 줄 한 줄 친절하게 번역되어 올라오는 일도 있다. 일본의 소셜미디어에 한국 관련 정보를 쫓는 트위터리안이 눈에 불을 켜고 대기 중이라면 한국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언제라도 일본의 콘텐츠를 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유저가 활약 중이다. 의도가 어떻든 간에 국경을 넘어 신속하게 콘텐츠를 실어나르는 유저들의 기동성과 열정은 부인할 수 없다. 모든 자발적인 번역 노동이 이웃나라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특히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허점을 드러내거나 사태를 삐딱하게 꼬아보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전형적인데 딱히 한일 양국의 직접적 이해가 걸려있는 사안이 아닌데도 험한 말이 오가는 것이다.
한국의 일부 신문사들은 오래전부터 일본어 기사를 일본의 포털에 제공해왔다. 한국 관련 기사는 조회수가 높고 댓글도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일본의 포털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이들 신문사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인터넷 번역주에 가담했다고 하겠다. 실제로 이들의 시각이 일본의 인터넷 여론을 넘어서 일본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왕왕 있다. 포털 사이트, 소셜미디어 혹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활약하는 번역조들 덕분에 일본에서 유통되는 한국에 대한 정보는 양적인 면에서는 수준급이다. 댓글러들은 이웃나라의 여론을 의외로 정확하게 알고 있고 때로는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보다 상대국의 사안을 심도 있게 꿰뚫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002년 인조이 재팬 인조이 코리아 실패한 한일 교류 프로젝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네이버가 시작한 한국어 일본어 자동 번역 게시판이 한일 인터넷 문화가 서로를 맞상대로 의식하게 된 계기였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역사적인 월드컵 공동 개최를 앞두고 개설된 이 게시판은 한국에서는 인조이 재팬, 일본에서는 인조이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유저들이 모국어로 게시글을 쓰면 자동으로 번역되어 각각의 언어로 표시되는 방식이었다. 자동 번역의 퀄리티가 썩 훌륭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럭저럭 의사소통이 될 수준은 되어서 실시간 토론과 유사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한일의 문화적 접점을 넓히겠다는 서비스의 취지가 무색하게 경과가 좋지 않았다. 토론이 계속될수록 한일 인터넷 유저 사이에는 타협할 수 없는 관점의 차이만 두드러져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었다. 서로에 대한 지식이 쌓일수록 호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해만 깊어졌다. 언어의 장벽을 허물면 한일의 인터넷 유저 사이에 우정이 싹트리라는 기대감은 허무하게 쓰러졌다. 유저들 한 명 한 명의 다양한 취향과 입장을 무시한 채 나라의 이름으로 침묵을 도모하자는 콘셉트 자체가 무모했을지도 모른다. 실패한 이 프로젝트는 특히 일본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 게시판에서 시작된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른 익명 게시판으로 옮겨가 한국을 상대로 역사 문제를 둘러싼 사이버 전쟁을 준비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 이렇게 증폭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관심은 현재 진행형인 일본의 혐한 풍조와도 접점이 있다. 한일 번역 게시판이라는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 인터넷 게시판에서 혐한의 옹호 세력을 양산하는 초라한 결과가 된 것이었다. 때로는 악플보다 무플이 더 건강하다. 무플보다 악플이라는 말이 있다. 오해가 있을지언정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이 무지나 무관심보다는 낫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일 양국의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자면 과도한 정보와 섣부른 의사소통이 혐오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악플보다 무플이 더 건강할 때도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한일 간 정보 교류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경을 오가는 정보량의 증가가 오히려 오해와 왜곡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극단적 사견에 불과한 악플이 여론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악플로 표출되는 혐오가 현실 정치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자꾸 눈에 띄어 걱정스럽다. 돌이켜보면 악플은 단지 한일 인터넷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치적 의견이 다른 이에게 근거 없는 악담을 퍼붓고 전염병 공포에 질린 나머지 외국인에게 독서를 쏟아내기도 한다. 악플의 문화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미셸 오바마는 그들이 저급하게 갈 때 우리는 품위 있게 행동하자라는 명언을 남겼다. 요즘 같은 때에는 그들이 악플을 탈 때 우리는 무플로 대응하자라는 행동 강령을 마음에 새겨야 하지 않을까. 아소 한일 통화 스와프에 누가 고개 숙이며 돈 빌려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에 대해 일본 측담당 강요인 아소 타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탐탁지 않다는 반응